안녕하세요, 근양효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는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은 베센트라는 분인데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옐런 장관의 후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베센트는 재무장관입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임명을 지금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블룸버그의 최근 평가가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경제정책하고 실제의 괴리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아주 놀라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극찬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설명을 했지? 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1992년이었죠. 당시에 소로스 펀드가 파운드화를 공격할 당시 소로스 펀드의 오른팔로 드러큰밀러가 있었고요. 왼팔로 베센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센트라는 사람이 당시에 소로스와 함께 소로스 대표님,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연구를 해봤거든요. 근데 영국 저거 지금 계속 안 돼요.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거 안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화를 공격해야 돼요. 파운드화 공격해가지고 한번 들어갑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가지고 파운드화 공격해서 와 하면 파운드화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장본인이 베센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센트라는 사람이 참 경제정책하고 실제하고 이 괴리를 진짜 잘 아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베센트라는 사람은 지금부터는요, 다른 나라, 즉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위기가 또 미국에서 일어나진 않도록 막아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최근에 중요한 조정의 요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채 한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베센트가 보기에도 아마 내가 청년 베센트였을 때라면 저거 미국 한번 공격해보자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그 반대로 지금은 그때는 어렸을 때 공격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수비수가 돼서 내가 어렸을 때 막 공격하려고 했던 쟤네들 저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이렇게 막아야지 하는 역할을 지금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의 부채 한도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부채 한도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1917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917년부터 쭉 늘어나가지고 부채 한도가 늘어나서 2000년대가 되면 거의 한 80년 정도 늘어난 폭을 보면 이때 약 5조 달러 정도 됐습니다. 5조 달러 정도 부채 한도가 늘어났었는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까지 계속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이때 얼마였냐면은 20조 달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거의 한 80년 동안 5조 늘었는데 20년 동안 15조가 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2023년이죠. 2023년 6월 달에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냐면은 31조 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31.4조 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마다 부채 한도가 있을 때마다 항상 부채 한도를 넘겼다가 다시 올리고 넘겼다가 다시 올리고 넘겼다가 다시 올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미국의 부채는 얼마냐라고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6.5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31.4조로 부채 한도를 확 올렸을 때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거 부채 한도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은 그 대선종의 그 모냥 빠지잖아. 그거 우리 언제까지는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해서 정해놓은 시점이 2025년 1월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5년 1월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음 달이에요. 2025년 1월이 되면은 부채 한도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에서 부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버텨야죠. 그 부채를 못 내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버텨야 될 겁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대략 지금 0.8조 달러 정도 되고요. 이 0.8조 달러를 다 소진하게 되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우리는 X데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X된다라고 해서 X데이트인지 모르겠지만 X데이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미국 재무부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부의 잔고가 영원이 되는 거죠. 영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들 월급을 못 주고요. 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X데이트라는 것이 언제냐라고 보면 예상하기로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 되면은 미국 정부가 지금 잔고가 다 떨어졌습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보고 있는 트럼프는 뭐라고 했을까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 부채 한도 이거 있잖아. 아, 이거 근데 이거 왜 있어야 되는 거냐? 이거 뭐 알아보니까 내가 우리나라밖에 없던데? 덴마크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 뭐 있으나 마나한 거 엄청 높게 잡아놔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거 같고 우리나라밖에 없던데 이거 그냥 없애버리자. 부채 한도 이거 이렇게 낮춰버리자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부채 한도를 없애버리면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좀 복잡합니다. 아니야 차라리 부채 한도를 많이 높여가지고 뭐 40조로 올릴까 뭐 50조로 올릴까 이렇게 생각해도 이상하고 부채 한도를 그냥 없애버리자 라고 해도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부채 한도라는 거는 미국은 왜 정해놓은 걸까라는 생각을 말이죠. 소위 말하는 이 피아트 머니라는 건요.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이 돈을 어차피 그냥 달러 종이에다 써가지고 이거 달러다? 알겠지? 라고 하고 어떻게 하죠? 믿음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피아트 머니는 어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냐면은 그냥 그냥 돈 없는데 그냥 찍을까? 돈 없는데 찍자. 뭐 부채 발행하자. 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결과적으로 이 피아트 머니를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요. 하락하게 만들죠.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전문 용어로?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락하는 것을 넘어서 혹시라도 이거 타락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채 한도를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더 늘려버린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타락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디베이스먼트라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건지를 가지고 이 부채 한도 이슈만 가지고도 아마 시장에서 내년 내내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상당히 불편하죠.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중요한 조정 요인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부채 한도가 없어진다면 아마 이 지표를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표냐면요. GDP 대비 국가 부채를 이 비율을 가지고 이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자. 아니 뭐 부채 한도를 가지고 얘기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미국의 GDP 대비 부채가 어떤 식으로 비율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건국 초기에는요, 당연히 뭐 국가가 부채가 없었겠죠. 그래서 한 5% 정도의 부채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점프업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3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월드워 1,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였죠.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이게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였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100% 혹은 110%까지 상승했던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낮아졌는데 19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위기 등을 거치면서 다시 10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2020년에 100%까지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가 좀 중요한데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았지만 잠깐 살짝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만약에 젊은 소로스의 왼팔이었던 베센트라면 요 상황을 보고 이거 미국 요거 됐어 잡았어 나 지금 이제 달러 공격하러 간다 같이 가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자 그럼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미국 정부가 돈을 얼마나 쓰느냐 1년에 보면은 6.7조 달러를 쓰거든요. 그런데 4에서 5조 달러를 세금으로 거두니까 실제로 보면은 1에서 2조 달러가 매년 적자가 나게 생겼어요. 이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일론 머스크가 도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부를 효율화시켜서
2조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는지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적자가 2조 달러 정도 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매년 앞으로 미국 정부는 1조 달러나 되는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를 계속 줄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제가 이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부채가 성장하는 속도는 금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GDP가 성장하는 속도는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이게 낮게 유지되거나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라고 결론을 지어보면 이거예요. 금리보다 높은 성장이다라는 거죠. 이 성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야 이게 올라가긴 하는데 야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는 아니야. 이거 피아트 머니 아이 거기까지 가지 말고 무슨 타락 아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성장이라는 거죠. 성장이 있어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GDP 대비 국가부채가 이렇게 안정화될 수 있었던 이유 생각해보면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GDP는 20조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GDP는 29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에서 29조 달러까지 순식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성장 때문이죠.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있지만 어쨌든 성장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29조 달러나 되는 GDP 성장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정화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미국은 이 부분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가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큰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는 이야기는 많이 보셨을 테니까 오늘은 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반론하는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펜실베니아에 있는 와튼 스쿨에서 연구 논문을 냈는데요. 여기에서는 미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랑 달리 GDP 대비 국가 부채를 한 200%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냥 대학교에 있는 연구소예요. 부채한도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이긴 한데 여기서 나온 논문의 그 주제가 이게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우리는 기축통화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근데 이게 제가 반론을 말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기축통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두 번째로는 야 그리고 지금 미국 국채는 여전히 지금 안전자산이잖아. 근데 안전자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얘기는 좀 신빙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200%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든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사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대로 지금 최근에도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도 재밌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폴 크루그만인데요. 폴 크루그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얘기했던 거를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 청년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폴 크루그만이 미국 정부는 돈 안 갚아도 돼. 야 생각해봐. 미국 정부한테 누가 원금을 갚으라고 하냐. 원금 갚으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 왜? 미국은 청년이잖아지. 야 청년한테 누가 원금을 갚으라고 하냐. 미국은 청년이야. 아직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나라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폴 크루그만이 자주 안 나오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금리가 성장률보다 낮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FOMC 회의를 보셨겠지만 금리를 쉽게 낮추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올려야 되는 거죠. 이거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AI 해야 되는 거죠. 결론 또 다시 AI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혹시라도 모르는 화폐가 디베이스먼트,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람들이 과연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할지 이 부분도 이번에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비트코인은 그냥 트럼프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수급 때문에 올랐는데요. 만약에 부채 한도 이야기가 나올 때
비트코인이 또 오른다면 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최근에 시장이 막 흔들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마조마 부채한도 이것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문제가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요러한 이야기들이 아마 나올 거고, 이것 때문에 판이 깨지고 막 시장에 아사리판이 나고 그런 일들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FOMC 회의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산타랠리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할 때까지는 시장에 좀 흔들림이 있을 것 같고, 흔들리는 이유는 부채 한도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1월 달까지 있는 조정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신다면 2025년에도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투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밑에 더보기란하고 댓글에 참고해 보시면은 제가 준비한 강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